트럼프가 주도한 어떻게 보면 공화당 강경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천하무적으로 당분간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의 또 변화, 반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존재하면서 복음주의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백인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는 백인 기독교도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공화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수 백인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중에서 거의 60% 정도가 복음주의 성향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거를 또 이제 역으로 어떻게 촉진을 하고 있냐면 원래 복음주의자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교분을 이제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고 이런 거를 이제 그렇죠. 아주 메가처치 이제 메가처치인데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상당수는 메가처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안 다니는데 각종 사회문화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럼 나도 복음주의자네? 나도 복음주의자로 봐달라. 이런 사람들이 또 슬그머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향은 아닌데 결국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가 됐다. 예, 공화당 주류가 이미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관한 이야기 관심들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점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정치 어디까지 아세요? 잘 아시나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뭐 50개 주나 되는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경선이 치러지고 뭐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뭐 간선제로 뽑는다. 뭐 대충은 알지만 들어도 맨날 모를 것 같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튀어나와 있고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실 들여다봐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하고 하던 차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오늘 모신 분을 이제 미국 정치 덕후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신은철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예, 네, 신은철입니다. 저는 뭐 울산 사람이고요. 대학 시절에 영어 영문학을 본전공으로 삼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치를 이렇게까지 공부했고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가감없이 이제 뭐 글이든 영상이든 그런 걸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드디어 미국도 여성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정치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뭐 언론사를 뭐 두루 구독을 한다든가 뭐 지금처럼 밑바닥까지 다 살펴본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온 이제 대한민국의 미국 정치 덕후 이렇게 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정치라는 것도 되게 넓지 않습니까? 아주 넓죠. 뭐 예. 워싱턴 정치부터 시작해서 예. 또 각 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예. 가지 일들 되게 다양한데 예. 본인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다. 그러면 어떤 분야 따로 있을까요? 거의 다 저한테는 다 중요한 분야들이에요. 이제는 이제 50개 주 플러스 DC까지 다 섭렵을 다 예. 지금 사실 아이다호 정도를 제외하면은 제가 각 주에서 제법 유명했던 인물이라든가 중요했던 선거 결과는 거의 한 번씩은 언급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 주지사, 예. 그다음에 이제 상원 의원 두 예. 사람씩,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연방 하원에 예. 뭐 주의회도 그다음에 한 번씩은 하고. 그걸 다 커버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많이 버겁긴 한데 계속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분 이름도 외우기도 힘든데. 예. 저도 아직 다 못 외우긴 했으면.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20년 대선 결과를 마친 후에도 글을 이제 썼고 그거를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더 칼럼니스트를 시작으로 이제 피렌체 식탁에 칼럼을 이제 몇 번 올린 바가 있고 또 대전시 인재개발원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제안을 받아서 이제 2022년 7월이었을 겁니다. 6급 공무원대 대상으로도 그때는 아마 그 미국 대외 정책의 변형 이거를 이제 주제로 한번 강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미국 정치 자관 신은철 이렇게 쳐보면은 인터넷에서 예, 이제 조금은 나오긴 꽤 합니다. 많은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 선생님이 예전에 올려주셨던 이제 페이스북 예. 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렌체 식탁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인터넷 매체들에서 이제 보는데 상당히 이제 그 깊이가 깊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어찌 이걸 다 알지? 싶어서 한번 모셔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신스님은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제 많은 미국 정치에 대한 이제 글이 이제 되게 인터넷에 많이 있으신데 네. 저는 이제 워싱턴 중앙 정치가 아닌 각 주 네. 단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우리 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팔로우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의 어떤 주요한 이제 이슈들 네. 그다음에 이 양반이 뜰 것 같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애로 사항이 많다. 예. 어떻게 그거 다 챙기세요 보면? 그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2016년에 네. 클린턴 여사 이제 당선에 낙관했다가 네. 좀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그걸 이제 복귀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이제 파악하지 못했고 뭘 놓쳤느냐 이런 거를 이제 다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2월 13일에 이제 민주당이 뉴욕 재보선에서 이기면서 또 분명해진 게 있는데 그런 재보선 결과들이 또 언뜻 보면 하나의 지역구 선거여도 그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고 이제 파악을 해야 네. 판세도 보고 결과 예측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이왕 시작한 김에 계속 이렇게 하자. 사실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저 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IRA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이 있을 텐데 예.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사실 되게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쉽지 않아요라고 예.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통과돼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인가요? 예. 예,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조맨친 예. 상원 의원이 갑자기 막 바이든 대통령을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하는 예, 진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의외로 미국 정치가 우리가 모르는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구나.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예. 조맨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2016년에 승리한 이래로 네. 그 직후에 2018년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민주당 현역들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이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제 소위 레드 스테이트 출신이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맨친은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트럼프가 특히 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42.07%포인트 차이로 초합승을 했다 보니까 네네. 맨친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실 뭐 웨스트 버지니아는 이제 뭐 노래 컨트리송으로 이제 예, 존 덴버의 노래 있죠. 알고 예. 있지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시시피 다음으로 가난한 동네 그럴 겁니다. 예, 예. 정도 뭐 옛날에는 석탄이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이제 상원 의원을 하지? 예, 이런 호기심이 사실 들었었어요 보면. 그거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이제 손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3세대 이민자죠. 3세대 이민자. 3세대 이민자인데 그 시절에 뭐 남동부나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가정 꾸리고 그 가정을 이제 중산층 집안으로 만드는 거 이제 로망으로 삼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대공황을 겪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좀 회의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친이 이제 딱 그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루스벨트가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케네디 가문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일랜드계 가톨릭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백인 중에서도 이제 소수파였다 보니까 뭐 종교 때문에 실제로 경선 치르면서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너는 뭐 이제 예. 헌법이 아니고 이제 교황 말 따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이런 그렇고 이야기도. 당시에 이제 위스콘신 경선에서 케네디가 이제 험프리를 꺾기는 했는데 결과를 나중에 이제 따로 한 번 더 알아보시면은 개신교 인구가 많은 지역은 험프리를 찍었고 가톨릭 인구가 많은 지역은 케네디를 찍고 이렇게 양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케네디가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어디를 이제 낙점을 했냐면 핵심 지역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왜냐하면 남동부 유럽계 이민자 인구가 많기는 한데 개신교도 인구도 많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사실 그때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 이제 챙겨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는 그걸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자기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진짜 부족한 거 없이 자랐다 금수저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험프리하고 케네디가 이제 1대1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때 노동자들이 먹던 뭐 옥수수 가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신교도인 그 석탄 광부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된 거죠. 압도적인 지지를. 그 덕분에 케네디가 실제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압승해서 이제 가톨릭의 프레임에서도 벗어났고 경선에서도 이기고 본선까지 이제 쭉쭉 갈 수 있게 된 거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군요. 예,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맨친이 그 시기에 이제 딱 10대 중반에서 이제 20대가 됐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케네디 형제를 굉장히 동경하게 됐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웨스트버지니아가 아시겠지만 애팔리치아 산맥 쪽에 걸치는 그 석탄지대에 있다 보니까는 다른 석탄지대하고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도시 위치에 따라서. 근데 맨친 같은 경우는 그 펜실베이니아나 오하이오 쪽하고 인접하는 북부의 이제 파밍턴이라는 이제 광산 도시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삼촌이 아마 68년에 광산 폭발 사고로 이제 아이고야. 목숨을 잃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었던 거죠. 당시에 또 웨스트버지니아가 손꼽히는 이제 블루 스테이트였다 보니까는 뭐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이제 연방 상원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다만 그때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로버트 버드가 네네. 한창 이제 상원 의원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 버드가 92세인가 사망했는데 그때까지도 현직이었거든요. 선수만 이제 구선이었고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도 존 디 록펠러의 이제 증손자인 제이 록펠러가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대대손손 이제 좀 공화당을 많이 지지했고 한데 자기는 이제 케네디 형제를 지켜보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고 자기가 이제 빈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안락한 이제 환경을 걷어차버리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거든요. 로펠러랑 웨스트버지니아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도 하고 나중에 5선 연방 상원의원도 하다 보니까는 맨친이 올라오는 시기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버드랑 이제 로컬러 둘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뭐 로버트 버드가 2010년 6월인가 사망했고 제이 록펠러는 2014년에야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맨친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한창 이제 레드화하는 시기에 비로소 이제 연방 상원 그 주지사를 거쳐서 이제 연방 상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그동안 자기가 이제 갈고 닦아놨던 그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물론 민주당의 리버럴 지지층 입장에서는 명백히 내부 총질입니다. 일단 총기 규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민주당에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임신중절 보장에 반대하고 예. 기후 변화에 반대하고 그 석탄 일자리 그렇죠. 지키겠다면서 반대하고 심지어는 2004년에 주지사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긴 후에는 백악관에 가서 이제 부시랑 아주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런 면모가 반대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광부들의 이제 지속적인 지지를 끌어냈던 거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정통 민주당원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저 동북부에 우리의 사정도 알지 못하는 저 무지몽매한 이제 리버럴에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 입장을 저렇게 강하게 대변해 준다. 그럼 계속 뽑자. 공화당이어도. 동네에서는 뭐 상관없이 자고 예. 거기다가 그 사람이 이제 또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그 소위 말하는 소매 정치의 달인이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소매 정치란 소매 정치, 도매 정치 말고 예, 유권자들과 이제 직접 만나면서 이제 교분을 맺고 그 교분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걸 소매 정치라는데 맨친이 지금도 그걸로는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트럼프가 압승을 했어도 그와 별개로 맨친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계속 존재를 했고 근데 그 선호도가 결국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민주당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과 중앙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이제 대립이니까 예. 바이든 시기에 더 나은 재건법에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기후 변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 5,55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해서 맞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웨스트 버지니아의 노동자들도 굉장히 좀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자녀 세액 공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정책을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바마 케어,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전국에서 아마 가장 손꼽히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일 텐데. 근데 이제 겉으로는 우리는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 맨친이 또 그 정서를 대변하면서 더 나은 재건법에 반대했다 보니까는 한때 이제 지지율이 60%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또 그걸 믿고 계속 이제 반대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리버럴 지지층들을 분노하게 그렇죠. 했다가 민주당 사람들은 뭐 거의 그때 예. 경로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2022년 7월 말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손잡고 오더니만은 그러니까요. 이거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깜짝 놀랐어요. 거죠. 예,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 정치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다 미리 정해져 있고 뭐 예. 자기 입장이 분명해서 협상의 여지가 요즘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요즘에도 상원은 여전히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게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타협주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양당이 뭐 인준안이든 법안이든 단독으로 이제 가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네네. 지금 환경사 양당 누구도 이제 60석을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결국에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코로나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의결 종족수가 51표인 이제 그 제도를 활용해서 네. 한 당이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60표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그렇죠. 너도 좀 주고 너도 좀 주고 해가지고. 강력파들의 이제 반대를 제압하고 최종 표결에서 이제 이겨버리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보면 미국 정치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 많고 예. 좀 이렇게 노쇠한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다이나믹하다. 예, 벤치인도 뭐 47년생인데 그래도 아직 신장이 189cm 정도 그러니까요. 되고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 예, 그런 그래도 또 왕년에 또 나름 촉망받는 미식 축구 선수였다 보니까 아직 뭐 피지컬도 좋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 정치 관련해서 이제 요즘에 이미 다 결정은 됐지만 예. 사실 이제 프라이머리 뭐 코커스 해가지고 예. 이런 제도들이 되게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데 예. 사실 저 어릴 때 기억을 떠들려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이제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멋있게 가가호호 예, 돌아다녀야 가가호호 되죠. 돌아다니면서 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뭐 그래서 여기서 뽑으면 뭐 코커스 저기서는 예. 뭐 프라이머리 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던 영화 뭐 이런 거에서 보면 다 이렇게 담배 뻑뻑 피는 아저씨들 방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누구를 결정 뭐 이렇게 되는 게 나왔는데 예. 뭐 미국 사회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건가요? 많이 바뀐 겁니다. 한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8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그냥 경선을 하되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전당대회나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밀실 합의로 후보를 뽑는 경우가 거의 뭐 항상 존재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지역에서 뭐 누군가 올라왔지만 예. 결국은 이제 그 전당대회 그 장에서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반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 알고 보면은 1940년 대선을 치르려고 예. 민주당 성향인 이제 사업가 하나를 이제 영입을 합니다. 웬델 윌키라고. 그 사람을 이제 당시에도 이제 소수파나마 존재했던 동북부 출신 이제 엘리트인 온갖 보수파들이 영입을 했는데 세상에는 이제 다수파의 보수 원류를 물리치고 이제 윌키를 이제 후보로 뽑아버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이젠하워 장군 같은 경우도 알려진 바로는 뭐 경선이든 본선이든 굉장히 순탄하게 치렀을 듯한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예, 원래는 대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화당에서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 미작으로 유명한 윌리엄 로버트 테프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로버트 A 테프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보수 원류로서 국제주의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식 경제 자유주의를 지지하다 보니까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이 국제주의라도 지지를 하면은 내가 뭐 양당의 부름을 모두 받고 있지만은 나 공화당 경선에 도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프트가 그 제안을 묵살해 버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안 되겠다. 나 뛰어들란다 이러면서 경선에 출마했고 결국에는 이제 테프트를 물리치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노한 이제 극우파 일부가 뭐 존 버치 협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뭐 경선 부정론이라든가, 경선 부정론, 예, 뭐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든가 이런 거를 좀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런 반전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주된 사례는 이제 명백히 미시 합의였습니다. 그 로버트 F 케네디가 바비 같은 경우도 68년에 이제 좀 대선 출마를 이제 고심하면서 맨 처음 신경 썼던 것 중에 바로 그겁니다. 당내 중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중립을 좀 지켜달라. 그러니까 저기 존 F 케네디 동생. 내가 케네디. 이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면 더 좋고 이랬는데 다들 중립을 원론적으로 지켰다 보니 이제 실제로는 바비를 대다수가 좀 안 좋게 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들을 행사해도 되다가 예, 했는데 70년대부터인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머리 중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예.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의 차이는 뭐냐? 코커스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원주민들의 회의에서 유래를 했다 보니까 다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당의 당원들만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체육관이나 이런 스튜디오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선호하는 후보를 뽑는 거고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에 이제 등록한 유권자인데 자기 소속 정당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상대 정당에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인데 뭐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의 사람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사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유권자의 이제 영향력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갖고 그게 이제 8, 90년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풍향계 그러니까 뭐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런 주들이 이제 예.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대통령 경선의 모습은 뭐 제대로 자리 잡힌 거는 저희 한 1980년대 예,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때 보면은. 슈퍼 화요일 같은 경우도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년 동안은 계속 이랬을 것 같은데 예.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게 미국 정치다. 아주 많았습니다. 정도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떻든 신선생님이랑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아,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질문들이 해서 많이 주셨는데 종합해 보니까 제가 재밌는 주제, 제가 먼저 궁금한 것부터 먼저 한번 아, 예. 사회자의 특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미국의 공화당은 전형적인 이 미국 동부의 엘리트, 네. 백인. 이런 사람 국제주의자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유럽 기준으로 보면 약간 우파 중도 우파 그렇죠. 정도 예, 성향에 중도 우파, 예. 예, 해당하는 그런 당이었는데 예. 이 당이 순식간에 트럼프가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는 무슨 재주를 부려가지고 예. 이 공화당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됐나. 아,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부터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1950년대까지 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부 출신 온거 보수파들이 당시에는 이제 소수파였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1952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그 사람들을 아예 작정하고 공화당의 주류로 키워버립니다. 온거 보수파인데다가 기본적으로 또 국제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하고 이제 견해가 일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자기 수족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넬슨 록펠러가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이제 경제 자유주의와 각종 이제 진보적인 사회 문화 정책 이를테면 민권법을 지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리버럴 보수파 이제 아이콘으로 떠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60년대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리버럴 보수파들이 이제 록펠러 공화당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당 속의 당이었군요. 예,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 레이건 시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넬슨 록펠러가 막상 이제 대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닉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버럴 보수파의 견해와 남부 출신 이제 백인 보수파의 입장을 좀 동시에 절충하면서 아우르려는 입장이었는데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었죠. 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비참하게 사임을 했다 보니까는 이 주류 세력에 대한 이제 불신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40년 동안 이어지던 이제 예. 그 와중에 이제 포드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나 보여주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제 강경파가 점점 득세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포드가 197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한 후에 아예 레이건한테 지지층과 인사하고 소통할 기회를 줬습니다. 보통은 잘 안 주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걸 줬고 레이건이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어도 포드보다 어찌 보면 더 큰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 기세를 유지하고서 이제 1980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레이건이 뭘 했냐면은 남부 보수파 그러니까 백인 기독교도의 스탠스에 아주 확실하게 집중을 합니다. 뭐 임신중절 반대, 뭐 거대 정부 반대 이런 담로 이제 내세우면서 주류와 이제 엇갈리는 길을 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1980년 대선 결과를 보시면서 한 가지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앤더슨이라고 그 리버럴 보수파였던 사람이 아예 따로 출마를 합니다. 레이건 때문에 따로 출마를 해서 한 6%에서 7% 정도 득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동북부에서 주로 표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오히려 카터 입장에서는 동북부에서 받을 수 있었던 표를 이제 앤더슨 때문에 잃은 셈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커진 것도 있는데 레이건의 득표율이 그렇다고 50%를 돌파하지 못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 숨죽이면서 존재해왔던 백인 기독교도 강성 우파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레이건과 손잡고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높였고 그 현상을 이제 공화당이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 트렌드가 이어졌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아버지 부시가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대표적인 동북부 출신의 온건 보수파인데 1988년 전당대회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입술 모양을 읽어보십시오. 세금 인상이란 없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집권한 후에 막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세금을 인상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타협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윤류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타협을 봤을 텐데 공화당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아 저거는 사회문화 정책도 강경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주제에 세금 문제 감히 세금 문제 가지고 민주당하고 타협을 해? 넌 진짜 보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92년 경선 당시에 꽤 세게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부시가 그거를 이제 간신히 제압을 하고 본선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클린턴한테 그 이제. 강경화의 바람을 이제 막을 길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뉴트 깅리치를 이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깅리치, 예, 하원 의장. 예, 네, 예. 그때쯤에 이미 이제 하원 의장을 꿈꾸면서 이제 공화당 조직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장악해가고 중앙 무대에서 인지도도 높이고 있었는데 깅리치가 원래는 민권을 지지하는 록펠러 공화당원이었습니다. 남부 출신이어도. 그래요? 예. 전혀 이미지랑 안 맞는데. 넬슨 록펠러의 공화당 그 경선 참여를 거의 유일하게 지지한 이제 남부 정치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시에 여전히 민주당을 찍고 있었던 남부 보수 백인들의 이제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1978년에는 아예 작정하고 우파 노선으로 갈아타고 흑색 선전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린 애틀랜타 근교 지역구를 차지를 합니다. 그걸 이제 또 계속 전국 무대 차원에서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이제 입김을 이제 높여갔죠. 높여가다가 이제 1994년이 되니까 이제 딱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 아시겠지만은 의료보험 개혁부 통과시키지 못했죠. 예. 그다음에 클린턴도 이제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첫해 그 의결 종족수가 51표인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이제 재정안 하나 통과시켰는데 당시 미국인들의 정서상 공화당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제 자유주의를 선호했다 보니까는 증세가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정서도 있었거니와 나프타를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비준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수적인 노동자들이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또 분노를 해가지고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깅리치가 그거를 경제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문화 이슈를 건드려서 이제 파고들거든요. 예. 그 94년 9월 27일이었을 겁니다. 그 워싱턴 DC 의사당 쪽에서 후보자나 이제 현직 의원들 이렇게 뒤로 쫙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이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제시한 한 8개 정도의 이제 개혁 절차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고요. 그 밑에 이제 실질적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죄다 사회문화 이슈입니다. 뭐 임신 중절, 뭐 치안, 네. 뭐 범죄자 처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세웠다 보니까는 당시에 빌 클린턴마저 이제 좌파로 여기고 있었던 백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결집을 해버린 겁니다. 공화당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아마 42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죠.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고 상원도 아마 1986년에 빼앗긴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되찾아오고 맞습니다. 대파란을 일으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미 하원에서 사실은 뭐 그냥 일당 소속인 사람들이 직원이 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예.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의회 직원인 줄 알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예. 그때 심지어는 현직 하원 의장이었던 톰 폴리마저 이제 낙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쭉 이어져 와서 예, 쭉 지금의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를 만든 거지. 예.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 아,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그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공화당 지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주로 이제 백인 들이 이제 많을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이제 백인이라는 계층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학력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 나누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부분 대졸들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추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고졸이 맞습니다. 많죠 보면 예,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 사실 이제 뭐 미국 대졸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 같은 띠게 됩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뭐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고졸 출신들이 많은데 예. 사실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언론상에서 보면.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고졸 출신 백인들 어떻게 보면 공화당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또 어떤 식으로 변해왔을까요 보면은? 고졸 백인들은 일단은 백인 노동계층과 이제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1970년대 초역까지는 직종별로 이제 단순 노동,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로 분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커버리고 하면서 그 단순 노동의 범주가 워낙 이제 다양해졌다 보니까 뭐 세인트 루이스 연준도 그렇고 뭐 언론사들도 그렇고 아예 그때부터는
고졸 백인을 그냥 이제 화이트 칼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이제 단순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계층 분리를 그냥 해버린 셈이군요. 그렇게 해버린 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치를 하는 게 일단은 그 미국 선거 연구라고 그 이제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아예 그 유권자와 따로 접촉을 해가지고 학력이나 이런 거를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고 그걸 파악한 걸 토대로 이제 그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 선거 연구인데 1968년 자료를 보면은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백인 중에서 52%가 그래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험프리를 찍었거든요. 나는 노동자. 그게 왜 가능했냐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노동자들이 아시겠지만은 한 1880년대부터 이제 트러스트 기업가들의 이제 횡포에 많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여차하면은 뭐 파업을 벌이고 이제 목숨을 진짜 내걸면서까지 이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을 이제 30년대에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GM 공장 폐쇄 때문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미시간의 플린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32년쯤인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아예 공장에서 이제 노동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루스벨트가 집권을 해가지고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켜가지고 아마 와그너법이었을 텐데 노조 결성이라든가 단체 교섭권을 이제 합법화를 해준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최저임금, 사회보장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처우를 개선해 줬고 당시에 이제 그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이제 실직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뭐 공원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하면서 다시 일을 하고 가장으로서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는 민주당. 예, 그렇게 돼버렸고 트루먼 같은 경우도 알고 보시면 이제 48년 대선에서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동자 결집입니다. 뉴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공화당의 가진 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가면 다시 당신들이 가진 거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이제 겁을 지금 주니까. 필요한 정책도 안 하려는 저 못난 이들을 진짜 찍어줄 거냐라고 아주 이제 성토를 하고 다녔거든요. 거기에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또 트루먼한테 표를 줬다 보니까 트루먼이 이제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케네디가 그 기반을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다진 게 FDR 같은 경우는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였다 보니까는 좀 이제 주류에 가깝죠. 주류에 가까운데 케네디는 그 아일랜드 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일랜드계였다 보니까는 백인 중에서도 소수파였던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공감과 지지를 받은 거죠. 심지어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집안이 원래는 케네디를 숭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펜스 본인의 성향은 지금 완전히 다른데 펜스 본인도 원래는 가톨릭 교도로서 케네디를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이 케네디라는 이 집안은 참 보면 영향을 많이 줬군요. 보면 지금도 그 인디애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서쪽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좀 더 이제 떨어진 서쪽 지역에 모네센이라고 역시 이제 몰락한 철강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또 원래 케네디를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동네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이제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60년대에 이제 사회문화 이슈라는 변수가 터져버린 거죠. 그때 민권법이 막 등장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민권법과 투표권법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시대의 화두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버싱 정책이었습니다. 버싱이 뭐냐면은 이제 사법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이제 재판을 내린 건데 뭐냐 하면은 흑인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대도시 근교나 도심에 있는 백인 학생들만 다니던 학교에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인종 통합을. 버스에다가 ING가 붙은. 예, 그래서 이제 버싱이거든요. 근데 백인들이 보기에는 그건 이제 동북부 백인들도 포함입니다. 저것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더니 이제는 우리가 맘먹으려고 하네. 감히 우리의 특권까지 향유하려고 해. 그건 우리가 용납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남부와 동북부에서 뭐 각기 이제 갈래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이제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제 그 시기에 공정주택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흑인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백인 동네일수록 특히 이제 그 차별의 강도가 심했는데 린든 존슨이 그 차별도 시정을 하려고 68년에 아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였을 겁니다. 공정주택법을 이제 통과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또 주택 소유주이기도 한 백인들이 또 다른 이제 차원으로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계속 쟤네들만 잘해주네. 네, 뭐 이런. 쟤네들만 잘해주네. 인종 폭동도 터지는데 쟤네 편만 들어주고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하네. 그럼 우리가 니들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도 다수가 이제 험프리를 찍었던 건데 그때 근데 닉슨 말고 그 인종 정책에 대한 반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조지 월리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멍청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그 뉴딜 정책의 영향 때문에 남부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문화 이슈로 우회할 수 있는 경제 포퓰리즘이 득세를 했거든요. 엘라베마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이제 짐 폴섬이라는 주지사가 그 포퓰리즘을 내세워서 또 승승장구를 했다 보니까는 월리스가 그 사람 밑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럼 나도 경제 포퓰리즘과 인종 통합을 한번 동시에 밀고 나가 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주지사 이 당선이라도 꿈을 이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했는데 막상 당시에는 민권법이 통과가 안 됐던 시절이다 보니까는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첫 번째로 이제 흑인을 결집시킬 수가 없었고, 그다음 둘째로 48년 대선 당시에 이제 스트롬 서먼드라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시 상원 의원이 강력하고 선명한 이제 민권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68년. 거기에 48년이요.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주권 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별도의 당을.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딕시크렛 당인데 그때 서먼드가 이제 엘라베마 같은 딥사우스주 일부에서 압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찍었게 합니다만은 그 반감이 이미 이제 40년대 후반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건데 월리스는 그걸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인종통합 이미지를 밀고 나갔다가 백인 특히 이제 쿠클러스 클랜의 지지를 받기도 했던 또 다른 이제 민주당 경쟁자한테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해버린 겁니다. 58년이었을 텐데 지고 나서 이제 월리스가 측근들한테 한 말이 아주 가관인데 내가 흑인들을 지지했다가 이 꼴을 당했다. 두 번 다시 나는 흑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인종차별 그러니까 영어로 segregation이라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62년에 이제 주지사가 됩니다. 되고 이제 63년 1월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segregation now, segregation tomorrow, segregation forever. 한마디로 인종 분리여 영원하라. 이걸 외치니까는 이제 당시에 취임식에 창조해서 저 와 하면서 이제 또 환호를 한 겁니다. 근데 월리스가 또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지사에 당선이 됐으면은 흔히 생각하면은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뭔가 좀 치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가 좋아야죠. 근데 그 치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아예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치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뭐 주지사 꿈 이뤘는데 이제 한번 대권에 도전해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예, 근데 그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당시에 엘라베마 주지사는 4년 임기를 한 번 하면 쉬고 네. 그러니까 4년을 쉬고 그 다음 선거에 이제 도전할 연임이 안 되는. 예, 연임이 안 됐다 보니까는 월리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정치 참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부인을 66년에 얼굴 바닥으로 내세워서 주지사직에 앉히고 그건 주로 저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보면은. 예, 테론 부부도 그렇고 주로 아르헨티나가 이제 남편 대신 부인이 대통령 출마하고 그러는. 68년에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진짜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딱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부도 그렇고 동북부에서도. 동북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부는 아예 이제 그 남북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제 재건 시대라고 해가지고 북부 쪽에서 특히 이제 급진파 공화당원들이 다수파로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연방군을 이제 잠깐 주둔하게 하고 거의 계엄 상태로 이제 흑인의 이제 권리를 보장하게 했는데 1876년에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민주당하고 타협해가지고 그걸 끝내버립니다. 재건 시대를 끝내가지고 이제 군대를 철수시키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짐크로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아예 흑인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죠. 유권자 등록만 막은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하러 가면 어떤 짓을 했느냐. 뭐 라틴어로 된 성경 구절을 뭐 해석해 보라고 한다든가 헌법 전문을 암송해 보라고 한다든가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부에서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존재를 했는데 동북부는 또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인종분리 자체에는 반대했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질서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우월 구도를 이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래 흑백 통합 뭐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심장은 우리도 인종주의자야 이런 거였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또 만만치 않게 과격한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제 보스턴에서 아마 70년대인가 60년대 말에 그 이제 민권 시위대랑 이제 반버싱 시위대가 뭐 이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반버식 시위대였던 백인 청년 한 명이 무슨 뭐 깃발 그 상단 끝이었던가 하단 끝이었는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아예 흑인 시위대 한 명한테 겨누는 게 사진으로 찍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격렬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 정서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존재를 했냐면은 역시 이제 깅리치와 마찬가지로 온갖 보수파였던 이제 스피로 에그뉴가 당시에 무명이었고 그냥 메릴랜드 주지사였는데 원래는 민권법을 지지했는데 68년에 이제 볼티모어도
인종 폭동이나 폭동으로 그런 걸 해서, 겪다 보니까는 에그뉴가 그때 이제 우파 쪽으로 확 전향을 해가지고는 볼티모어의 흑인 사회와 공개 대립을 한 겁니다. 닉슨이 이제 그걸 눈여겨 보고서는 에그뉴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동북부에서 이제 에그뉴가 특히 당시에는 이제 대도시 근교로 이제 그러니까 대도시 도심을 떠나서 근교에 이제 서버번으로 나가는 이사를 간 이제 백인들이 주로 이제 인종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는 인종 통합 정책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그뉴를 시켜서 그걸 이제 파고들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먼들을 내세워서 남부 백인을 설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는 월리스가 그래 그럼 나도 해보자. 대신에 뭘 하려고 했느냐. 난 어차피 제3당 후보니까 당선이 힘들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자.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둘 중 누구도 박바로 대통령에 뽑히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내가 캐스팅 후보로서 둘 중에 한 명을 차기 대통령직에 오르게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서 인종 갈등, 그 다음에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베트남전 반대, 특히 히피 세대 중심이었던 베트남전 반대, 그리고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었던 백인들의 이제 피해 의식과 전반적인 반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기세를 높였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율이 거의 한 20%까지 올랐거든요. 3당 후보인데. 네, 92년 대선 당시에 이제 로스페로보다 높죠. 로스페로 그때 몇 프로였었죠? 18.9% 예, 정도 20% 받았었거든요. 정도 그거보다 이제 높다 보니까는 닉슨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월리스가 또 하나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히피 세대가 베트남전에 반대를 했는데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반대로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겪었으면서도 미국이 이제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베트남전도 끝까지 치러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히피 세대 니들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다. 비애국자들이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히피 세대에 대한 반감을 이제 드러냈다 보니까는 월리스가 그 반감도 활용하려고 커티스 르메이 장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그 도살자 르메이. 예, 근데 르메이 장군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통령 후보 지명 관련 기자회견 당시에 핵전쟁을 언급해버린 겁니다. 뭐 이 핵무기를 쓰면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언론들이야 당연히 이거는 뭐 부통령 지명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냥 핵전략 관련 기자회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쫙 내보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미국인들이 핵전쟁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예.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드워터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경파여서 소형 핵탄두를 아예 그냥 베트남에다 소련에다 그냥 떨궈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농담이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 보니까는 LBJ가 아주 교묘한 광고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어떤 유명한 광고. 예, 데이지로 광고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백인 소녀가 숫자를 잘못 셌지만은 꽃잎을 다 떼고 나니까는 카운트가 세지고 갑자기 이제 핵폭발 장면이 이제 나와버리죠. 그러면서 LBJ가 골드워터 지지해도 되겠냐라고 했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 광고 네. 중에 하나죠. 그게 불과 4년 전이었는데 월리스가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지 기반이 이제 좀 많이 약해졌고 그때 이탈한 지지층이 주로 이제 닉슨 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시면은 월리스도 알고 보시면 노동자 거주지를 굉장히 많이 훑고 다녔습니다. 북동부나 중서부 쪽에서 인디애나 남서부에 있었던 뭐 민주당 텃밭이라든가 뭐 나중에 아마 여러 번 언급해드릴 디트로이트의 교회인 이제 메컴 카운티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훑으면서 고졸 백인들을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하면서 결집을 시켰는데 트럼프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과거에 예. 어떻게 선배들이 잘 써서 예. 했던 방식, 확실한 성공 방정식을 다시 예. 이제 활용을 하면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 백인, 예. 고졸 예. 이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하는데 성공을 했다. 예,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 딥사우스에 있는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원래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뭐 성향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백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이 두 개 플러스까지는 그래도 사실 이해가 돼요. 예. 뭐 그래 뭐 이해가 되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히스패닉 아, 계열에서도 이제 보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라 생각했는데 예. 의외로 트럼프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흑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노예 출신인 조상들을 이제 많이 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일체감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가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의 실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화당을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 건데 차별이나 이런 걸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천주교도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이죠. 국적. 그러니까 멕시코계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이제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 승리한 이래로 예. 미국민으로 이제 아예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가지고 쭉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네네. 그 미국의 인구 구조가 최근에 이제 다양화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현상을 만들어낸 사람도 린든 존슨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이민자의 주류하면은 유럽을 아우르는 이제 백인이었는데 그렇죠. 존슨이 이제 65년에 서명한 이민법은 뭐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같은 이제 소수 인종들의 이민을 촉진하는 걸 골자로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실제로 이제 그 많이 법안의 가졌죠.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고 보셔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60년대부터도 대거 이제 멕시칸 쪽에 이제 예. 히스패닉이 진입을 했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 인구가 워낙 이제 많고 했다 보니까는 별달리 주목을 못 받았거니와 레이건이 의외로 트럼프와 다르게 친이민입니다. 그런가요? 예, 86년에 이제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다시 이제 고치는데 주안점을 두긴 했습니다만은 이민 개혁법 하나를 통과를 시키거든요.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거 하는 식으로 해서 이민자들의 이제 권리를 이제 보장을 했는데 그와는 별개로 출신 국가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도혁명당의 일당 독재를 경험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예. 좌파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만큼 실제로도 좀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고 하니까는 민주당에 조금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데 쿠바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쿠바는 또 카스트로한테 쫓겨온 바로 그겁니다. 있다 보니까. 예, 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이제 플로리다로 이제 망명을 했고 61년에 피거스만 이제 침공을 이제 성공시켜 가지고 카스트로 정권을 타도하려고 했지만은 네. 그 원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속만 이제 끓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현지에서 태어난 2, 3세대 이민자들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보니까는 리버럴 성향이 없지는 않은데 카스트로 형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민주당 못 지켰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카스트로에 대해서 동정적이다. 예, 라고 보니까 쿠바계 히스패닉은 예, 민주당은 반민주당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고 예,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많은 머릿수가 많았던 이제 예. 멕시칸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분화가 다양하게 되면서 예.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예. 근데 그 현상이 하필이면 왜 플로리다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은 예. 아무래도 지리 구조상 가깝잖아요. 예, 마이애미도 쿠바계 있고. 이민자들이 플로리다에 많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좀 억울하게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프레임을 자초했죠. 오바마가 아시겠지만 2014년 연말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아바나에 다시 이제 뭐 대사관 대사관도 개설하고 만들고, 예. 그때 기념행사 가지면서 61년에 대사관 그 닫으면서 이제 철거했던 국기를 뭐 다시 개항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했다 보니까는 쿠바계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열이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쿠바계가 2004년까지만 해도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찍다가 오바마가 나오니까 이제 그래도 민주당을 약간 더 선호하는 이제 캐스팅 보터로 잠깐 바뀌었던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에 아마 거의 한 50대 49 정도였을 텐데 어쨌든 그 정도의 전환도 굉장히 유의미했던 게 2004년에는 78대 22 정도로 공화당 선호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합 구도로 만들어줬는데 특히 이제 2, 3세대 출신 이민자들이 리버럴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이제 오바마를 찍어줬기 때문이었는데 국교 정상화를 덜커덕 추진해버리니까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민주당으로 예, 오바마가 2008년에 그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쿠바계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카스트로 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좀 강한 연설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호를 받았는데 막상 정책은 또 다르니까 분노가 이제 쌓였는데 그 분노를 트럼프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카스트로 형제의 동정적이 빨갱이 좌파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딱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카스트로 형제를 또 나름 좋게 보는 샌더스가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그렇죠. 보니까 그 프레임이 굉장히 잘 먹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히스패닉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민주당 편향에서 예, 좋게 말하면 이제 중간 정도로 온 거고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예. 잡아당기면서 일정 부분 이제 트럼프한테 힘을 더 주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근데 있겠네. 또 두 가지 팩터가 이제 트럼프의 그 프레임 장악을 가능하게 했던 게 샌더스가 첫 번째로 플로리다 경선 토론회를 하면서 자기 딴에는 소신을 지킨 것이겠지만은 카스트로 형제에 대한 긍정 평가를 철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로 득달같이 그 프레임을 이제 활용을 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바이든이 이미 그때 이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이제 그 동향이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걸 이제 자기도 알았던 건지 뭐 크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던 건지 마이애미 데이드를 방문해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한다든가 이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로 플로리다에서 마구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쿠바계를 아주 그냥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감화된 쿠바계 이민자들이 트럼프를 더 압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2016년에는 54대 46 정도였는데
20년에는 대선 말미에 또 그 퓨 리서치 센터가 최신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때는 67대 33 정도로 이제 공화당 손으로 완전 확 기울어 버렸거든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통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윙 스테이트. 예. 어떨 때는 민주당, 어떨 예. 때는 공화당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중에서 덩치가 이제 제일 큰 주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플로리다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 플로리다는 주로 이제 은퇴 생활자들이 이제 많이 예. 모여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은퇴 생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도 국가에서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렇죠. 복지 중시, 뭐 연금 이런 거를 더 중시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일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로리다가 이제 많이 레드하고 있죠. 친공화당 성향이 되게 이제 강해진다지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쿠박의 히스패닉만 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안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맞는 무슨 말씀입니다. 비밀이 있는 건가요, 이 플로리다에? 아, 그게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딥사우스 주다 보니까는 그 인종주의 문화를 굉장히 좀 길게 간직했던 주입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뭐 서쪽도 그렇고 뭐 마이애미 쪽도 그렇고 백인 중산층들이 대체로 이제 공화당을 찍고도 남을 보수파들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플로리다 아시겠지만은 기후도 좋고 뭐 한창 이제 개발하면서 살기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퇴직했는데 돈 많은 그리고 보수적인 이제 백인 노년층들이 보수적인 노년층들이 예, 바로 그겁니다. 블룸버그가 15년도에 한창 이제 기사를 한 서너 개 정도 내면서 계속 언급을 했던 건데 당시에 플로리다가 중부 쪽에 빌리지스라는 계획 도시를 네네. 지어가지고 그 레드 스테이트 출신들의 백인 노년층들을 이제 정착하게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전형적인 미국 노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단독 주택 사고 네. 이제 뭐 골프 치고 연금이나 이런 것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뭐 불린다든가 이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정치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수다 보니까는 그게 있습니다. 이민자 인구 증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강경 보수파다 보니까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언을 하니까 일단 거기에 이제 감화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류 보수파들은 사실 백인 노년층의 지지를 완전히 받기가 힘듭니다. 일명 재정 보수주의 때문에 틈만 나면 이제 사회보장연금이든 뭐 메디케이드든 이제 삭감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다 보니까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는데 트럼프가 정반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누구도 혜택 삭감하지 못하게 하겠다. 오히려 뭐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원을 더 확보하지 않고도 혜택을 늘려보겠다. 나 똑똑하지 않냐. 로비스트의 반대에도 이제 굴하지 않을 아웃사이더 사업가 아니냐. 나 믿어달라. 표줘라 이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뭐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냥 트럼프다 이게 아니고 예. 역사적으로 한 4, 50년짜리 내려오는 물 흐름이 하나 있고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또 이민이라는 또 예. 이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점점 고령화되는 이 세대 또 하지만 돈은 많은 예. 이 세대 또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뭔가 바라는데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낚시를 또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16년 당시에 트럼프는 지금과 다르게 네. 사회문화 이슈에만 치중을 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이슈부터 잡고 사회문화 이슈를 좀 부가적으로 깔고 들어간 후보였다 보니까는 기득권 이미지 때문에 2008년 당시와 다르게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상실했던 클린턴 여사가 알고 보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든 간에 이제 참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미국 정치의 큰 흐름에서 예.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부상됐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예.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는 계속 당분간은 이 공화당의 이런 스타일은 계속될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저 어릴 때도 보면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반덤핑 조항 뭐 아. 이런 거 이제 발동할 때 보면 주로 이제 민주당이 아, 예. 뭐 막 슈퍼 발- 3분 1조라든가. 막 이런 거 발동하고 공화당은 워워워 가만히 좀 있어. 예. 이 자유무역주의 해야지. 예. 라는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양쪽 모두 이제 다 사실은 지금 다 보호무역 맞습니다. 쪽으로 이제 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민주당은 뭐 원래 성향이 좀 그랬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 이제 이렇게 되게 크게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역시도 트럼프한테는 유리한 조건이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같은 경우도 원래 양당이 그 19세기 말엽쯤에는 둘 다 이제 보호무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FDR이 집권한 후에는 국제주의로 나가면서 하다못해 이제 자유권 블록이라도 만들자 이러면서 그때 이제 가트도 추진하고 뭐 자유무역을 이제 진흥을 하기 시작했고 양당이 이제 60, 70년대 이후에도 그걸 이제 쭉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 레이건 같은 경우도 국제주의의 한 축으로 이제 자유무역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프타 변수가 터지기 전에 이미
중국이 그 바로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70년대 말부터. 78년부터 이제 근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국내 일자리를 확 줄이기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이 70년대 말년부터 이미 정부 차원의 개입이라든가 보호무역 정책을 원했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레이건이 이제 그 1982년에 피츠버그를 방문했는데 동영상 하나 짧은 거 찾아보시면은 철강 노동자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이 이제 나프타 논의로 인해서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예, 일자리를 손들이째로 이제 멕시코로 뺏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예. 정치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호무역 쪽으로 예. 근데 클린턴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나프타를 직접 비준해서 자유무역을 한층 진흥을 하면서도 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네. 경제력을 계속 키워가지고 자기네들을 위협할 듯한 이제 동맹국들을 그냥 또 보호무역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다들 이제 쓴맛을 보여줬죠. 예, 보면은. 공화당은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그건 있습니다. 팻 뷰캐넌이라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이 92년에 공화당 경선에 도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반이민 플러스 알파로 나프타 반대. 나프타 반대가 이제 또 반이민하고 이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나프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멕시코로 일자리가 넘어갈 뿐더러 미국의 일자리로 노리고 수많은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또 국경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올 거 아니야. 그거 어떡할 거냐.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단 국경 막고 나프타도 무조건 반대해라. 관세 올리고 강도 높은 이제 노동자 처우 보장 그걸 요구하게 해라. 실천도 하게 해라. 라고 했지만은 당시에는 그 주장이 이제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예. 주주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로스페로 아시죠? 네. 아까 언급해드린 네. 그 양반이 이제 자기는 또 억만장자 기업인이면서 텍사스 출신 92년 대선에 나오면서 딱 하나를 아주 강하게 주창했습니다. 냅타 반대. 예. 영어로는 아주 아예 뭐 그레이 서킹 사운드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높게 묘사를 하면서 나프타를 비준하는 순간 공장 설비 일자리 죄다 이제 멕시코로 가버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회 문화 문제 온 거나 그 재정 보수파만 결집시킨 게 아니라 기업가로서 이제 재정 보수주의를 지지했다 보니까는 재정 보수파를 결집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보수파에다가 나프타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표까지 동시에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9% 정도의 득표를 얻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층들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클린턴과 부시 시니어로 양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미 당시에 자기네들의 지지층을 오롯이 결집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남부의 이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다 보니까는 그 정서로 이제 밀어붙여 스스로 이제 노동자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의리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프타 비준을 직접 이제 강행을 하고 성사를 시켰다 보니까는 백인 노동자들이 어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도 가진 놈들 편에 들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점점 이제 경합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야,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후보가 될까라고 예. 했지만 지금 이제 된 상태고 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그거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흐름 그리고 그거를 잘 엮어내는 사실 엮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거를 엮어낸 개인적 역량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됐다라고 이제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아,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오선이 대세야. 예전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 오선이 대세가 돼서 이제 미국 사회를 크게 바꾸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또 갈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 트럼프가 주도한 어떻게 보면 공화당 강경 세력, 강경화 뭐 이런 것들이 천하무적으로 당분간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리스크나 미국 내부에서의 또 변화, 반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존재하면서 일단 예. 그 복음주의자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인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는 백인 기독교도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지 기반 자체는 약해지니까. 예, 근데 공화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수 백인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중에서 거의 60% 정도가 복음주의 성향입니다. 복음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거를 또 이제 역으로 어떻게 촉진을 하고 있냐면 원래 복음주의자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교분을 이제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고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아주 메가처치 이제 예, 메가처치인데 예.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상당수는 메가처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안 다니는데 각종 사회문화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럼 나도 복음주의자네, 나도 복음주의자로 봐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슬그머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성향은 아닌데 결국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가 됐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 복음주의로- 사람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건데 공화당 주류가 이미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2010년에 연방 하원뿐 아니라 남부의 이제 주의 양원까지도 거의 이제 싹쓸이 수준으로 가져오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인가 주상원 다수당을 거의 110년 만에가 처음으로 확보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을 해버린 거죠. 아, 요렇게. 예. 어느 정도냐면은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을 계속 찍어주기는 해도 격차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이 의석수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도시 지역구에다 그냥 최대한 묶어놓고 그렇죠. 다른 이제 지지층들을 보수세 지역구로 그냥 잘라서 분산을 시켜버리는 민주당 겁니다. 지지자들은 희석시켜버리고. 예,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강경 보수파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연방 하원이든 주의 양원이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경선부터 이겨야 되니까 당연히 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2010년대 초엽에는 대도시 근교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니까는 온갖 보수파도 그래도 상당히 이제 강력했는데 이제는 온갖 보수파가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고 차라리 더 견디지 못하고 아예 예. 민주당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공화당이 그걸 딱 자각을 하고서는 추가 게리맨더링을 해버렸습니다. 2022년에. 자기 스탠스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선거구를 더 극단적인 게리맨더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시골 지역구민들의 그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여버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테네시의 그 내슈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대 도시. 거기가 이제 원래는 그 민주당 블루독 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지키고 있던 지역구인데 그거를 보수세 지역구 3개로 쪼개가지고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테네시 민주당 지지층의 힘 자체를 아예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총기 소지를 이를테면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강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져 버린 겁니다.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특정 성향이 점점 증폭되는 예. 사이클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 지지층의 성향 변화가 이제 상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주 전체를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예, 좀 그런 성향인데. 어지간해서는 좀 온건 보수파와 이제 무당파의 지지도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네.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화당 지지층의 성향이 이렇게 가버리니까는 상원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눈치를 없는 볼 겁니다. 수밖에 가면 없다.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22년에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아니면 대다수가 트럼프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올해나 26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는 잘못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야, 그러면 정말 최소한 트럼프는 공화당 장악이라는 목표는 불과 한 다시 이제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한 2년 만에 예,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했다. 다시 잃어버린 거죠. 예, 확실하게 이제 됐고 예. 공화당 자체도 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많이 돌아갈 수 없죠. 예, 어쨌건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겠군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미국 정치의 덕후 신 선생님을 모시고 예. 미국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맛보기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장악했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과 여러 가지 반응 남겨주시면 그거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는 만큼 최대한 자주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국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신은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